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자의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경험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최정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1일 MC로 든든한 김주성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성 선생님이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살짝 덜덜 떨고 있어요. 굉장한 전문가분을 모셔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의료 부문은 아마 의사분들은 꽤 몇 명 나오셨댔나요, 여기? 있었나요? 전혀 없었던 그죠. 걸로 기억을 근데 최정훈 씨는 네, 탈탈탈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최정훈 씨는 뭐 저쪽에서 전기 그 의학 그 과정 대학을 나오시고 공식적으로 저기서도 의사 자격이랑 다 가지신 분이고 아마 자랑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아마 하실 거예요. 네, 북한에서 의사 경력만 10년이십니다. 네, 이 의사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신경내과 의사 3년을 하셨습니다. 네, 이 의사 생활. 일단 제가 그 청진의학대학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2002년부터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신경과를 했어요. 그래서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사실은 어떤 그 증상이나 이런 그 병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경정신과 남한 기준을 보게 되면 그 신경정신과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북한 병원에 가 보니까요, 그 신경내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는 뭐예요? 신경외과는 수술하는 과, 내과는 내과적인 치료로 신경 부분을 고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차이 나는 게 남한에서는 일단 뇌졸중 같은 것도 이제 CT나 MRI 상에서 진단 내리고 부위까지 확정해가지고 수술하면 순간에 의식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외과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걸 내과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의사를 하면 배급도 어렵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들었어요. 실제로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뭐 북한 사회에서 뭐 그 일하고 있는 그 분야의 부문에 관계없이 뭐 의사든 노동자든 사무에 상관없이 자기 공식적인 국가에서 주는 그 공적인 월급 가지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라 해봤자 뭐 월급 가지고 뭐 쌀 1kg 사기도 사실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거나 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의사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에서도 의사가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들한테 또 사회에 필요한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의사들도 등급이 있어요. 잘 나가는 의사가 있고 못 나가는 의사가 있고 북한에서도. 그렇습니까? 못 나가는 의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담배 한 대도 안 챙기고, 잘 나가는 의사들은 쌀 가만히 있어도 뭐 김장에도 뭐 배추 같은 것도 뭐 돈도 챙기고 잘 살거든요. 뭐 그런 거. 가정 치료를 많이 하잖아. 의사들은 아르바이트라고 안 하고 집에 자꾸 찾아가서 침도 놔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의학대학은 그죠. 이 전공 이제 전공 2개를 배우는 거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단은 제가 졸업한 학부가 임상의학부인데 임상의학부에서는 그 양이 한이 다 배워져요. 그래서 우리 임상의학부 졸업하게 되면 그 치과라든가 제약 부문 내놓고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위생도 하고. 만능이 되는 거군요. 그 한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뭐 북한은 일단 그 왕진 문화가 우세해가지고 뭐 남한처럼 뭐 119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 이 앰뷸런스 뭐 이게 지금 없잖아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맞춤형으로 이제 왕진 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좋게 말하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그럼 최정훈 님도 왕진을 다니셨나요?
기본적으로 신경과 했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가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졸중 치료 원칙 자체가 환자가 그 병이 발생한 그 자리에 그냥 눕혀놓고 치료를 받아. 그 궁금한 게 있어 진짜. 네. 그 북한에서 가장 그 우려 사고를 갖고 늙은이들이 뇌출혈하고 그 반대가 뭐였던가? 혈압이 뇌혈전. 뇌혈전하고 뇌출혈을 제대로 얻고 판별을 못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남한에서도 뇌출혈, 뇌혈전 이렇게 말해요? 그 용어가 좀 다른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뇌졸중 안에 지금 다 들어가는 포함되는 그 의학 용어들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혈전, 그러니까 막히는 거 하고 이제 터지는 거. 치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달라요. 하나는 막힘을 열어야 되고 하나는 그 틀었으니까 그게 해당하는 또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CT라든가 MRI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이 한 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의 그 어떤 그 감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에 기준해 가지고 우거해 가지고 이제 진단 내리고 치료하는데 그게 의사의 자질에 따라서 이제 그 환자의 생사가 좌우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진짜. 내가 계속 질문해도 돼요? 네네네. 내가 왜 이렇게 궁금하지? 그 북한에 의학 전문학교가 있고 의학 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북에서도 보니까 의학 전문학교 졸업생보다 의학대학 졸업생이 당연히 큰 소리를 치는데 똑같이 둘이가 의사 자격을 가지잖아요. 그 모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때 보니까. 일단은 그 의학 대학은 뭐 치과든 그러니까 뭐 치과 학부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한 임상의학부든 위생학부든 그 관계없이 5년부터 6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의학 전문학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전문대죠. 여기서 전문대. 3년? 네, 3년. 3년짜리인데 그거는 졸업하면 자격증 자체가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의사고 전문학교 졸업한 그 자격증은 준의. 중의. 절반 의사. 절반 의사라는 소리지.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심지어는 뭐 도병원 같은 데서는 준의 자격증 가진 사람을 뭐 간호사로 활용하고. 그래서 좀 낮은 병원에서는 그냥 준의로 활동하는데 의사하고 준의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레벨이 달라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놨고. 그렇죠. 엄연하게 뭐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경내과 의사들은 간부과라고 하기도 한다고 북한에서. 왜 그런가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내가 뭐 신경과 하게 되면 뭐라니 많다. 와 웃는 거지 우리끼리. 왜 하니까 아니 신경과 환자들은 다 간부들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은 대체로 이제 그 사무직들 간부들 그러니까 비만, 고혈압, 뇌졸중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도 보게 되면 결국 직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신경과 우리과 환자들은 대체로 사무직이 많아요. 뭐 단기간, 검찰, 뭐 사법, 뭐 대체로 추신 성분이 좀 좋은 사람들이 환자로 뭐 많이 위아버리라든가 이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의료인들끼리 모여 앉으면 간부과다. 그래서 한턱 내라. 잘 생기니까 뭐 이런 소리 자주 하죠. 이 3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많죠. 한 분만 가장 높았던 아니 가장 기억에 남는 분으로 한 분. 단간부. 갑자기 이 베나TV가 좋으면서도 단점이 이거예요. 대본이 없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환자가 엄청 많은데 어떤 환자를 잡을까? 단간부도 많았죠. 검찰서도 있었고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맡았던 환자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루는 지금 제 과에서 지금 환자를 지금 진료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담당 의사가 지금 와서 지금 왕진을 좀 청하는 거예요. 협진을. 호담당 의사 뭐예요? 호담당 의사는 인민반 담당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준이들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진료소 동들에 있는 진료소 소속 그렇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서류 정리 입원하고 그리고 1차적인 의료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준이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협의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협의하니까 저기 지금 정산동 몇 반에 지금 환자가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는데 같이 좀 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남한으로 말하면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는 볼 수 있는데 감기부터. 근데 그러니까 깊게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깊게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하면 가슴의학과 이 정도. 그 선생님도 의사는 의사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갔죠.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계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뭐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또 둘초고 올라갔겠는데 높은 돌계단의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것도 이게 둘초고 올라가면 또 재출혈 왔겠구나. 그러니까 뇌출혈인 경우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재출혈이 무서운 거죠. 재출혈. 그럼 출혈량이 방대해지고 여러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그 외화벌이 사장 하던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도 좋더라고요. 고혈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환자를 뇌출혈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 약을 이렇게 투입해서 가족한테 이제 뭘 사오라고 해서 주사기부터 몽땅 다 일제 약을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 또 뭐 약 파는 집이 있어가지고 있습니까? 뭐 중국제지만 서비스도 뭐 마음은 안 들었어요. 중국제에서 뭐야 그 지혈제 같은 거는 10대나도 안 들어요. 일본제나 이렇게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 거 제외한 다른 나라의 지혈제들은 특히 일본 그때 우리가 제일 선호하던 지혈제가 그 아돈나가 뭐야 그 일본제하고 이태리산, 프랑스산 이런 거였어요. 그 한 대만 하면 알려요 벌써 먹는 게. 그래서 중국제는 1대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다 사가지고 주입했는데, 그 원래는 그 제가 9시나 10시쯤 갔는데. 아마 점심 전후로 아마 사망할 환자였지. 그만큼 심했으니까. 그래서 시간 연장은 됐어요. 저녁에 9시인가 돼서 결국은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옆에 지금 그 어떤 그 할머니가 이 땅 두드리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 엄마인데 25년 전에 뇌졸중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아들보다 지금 아들이 지금 자기보다 먼저 지금 갔잖아요. 그거 지금 말은 못하고 다 정신마비되고 오른손만 지금 쓸 수 있는데 두드리면 좀 우는 거지. 그래서 좀 솔직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안하다 하니까 가족 측에서는 그래도 그 생명이라도 연장시켜줘서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뭐 인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의사로서 제일 먼저 심각하면서 그 사망된 환자였어요. 지금도 그게 그 추억이 지금도 그때 생각이 지금 그래서 오면서 생각한 게 이게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중국 약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약을 쓰고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처럼 발전된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고 이 일본적 체계가 잘 돼 있다면 과연 저 환자가 죽었을까? 그래서 이러저런 의사로서는 생애 제일 처음에 되는 그런 깊은 고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살 수 있는 환자들도 이렇게 시스템 때문에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의사들은 처음으로 사망 선고를 한 환자를 가장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그 추억 나는 거 말해 보셔야 되면 대체로 이 얘기해요. 그때 뭐 깊은 제가 제 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렇죠. 의사로서. 그건 골든 타임을 놓치지는 않았는데. 놓쳤죠. 놓치기도 했고. 놓쳤죠.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왕진 오면 북한은 자전거 타고 가거나 뭐 근데 뛰어가거나 해야 돼. 의사로서는 이제 그 뻔한 상황이라도 의사로서는 자기 그 양심상 가책이 그런 건 느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았을까 혹시 만약에 이렇게 상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건의료 시스템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환경이 그 어떤 그 전반적인 도로 뭐 보건의료 무슨 이 발전 수준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시스템이 발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뭐. 근데 뭐 가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 간부가 미우니까 치료하러 갔다가 일부러 안 고쳐주고 막 그래서 좀 죽으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굴욕감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간부 의사들한테 큰 소리 치잖아. 뭐라고. 그래서 좀 그런 인성이 안 좋은 간부들이랑 누가 아프다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죄를 만났구나 저게 이런 생각. 그래도 고천 준다. 그거는 의사로서 해야 되고. 근데 이 신경내과 의사를 3년을 하셨다가 예방의학 여기에서 또 7년을 일을 하셨습니다. 철도 위생 방역소 저는 이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게 그 남한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남한 기준으로 하면 예방의학
네. 예방의학이고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무슨 그 옛날에 그 유훈이라 하게 되면 예방의학의 전초기지. 또 북한의학은 예방의학, 무상의료 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한 부분을 맡은 예방의학의 그 전초기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위생과 방역, 소독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을 나가는데 제가 담당한 분야는 방역이라는 게 이제 전염병의 예방과 발생 시 어떻게 대책하고 투쟁하는가 이런 관련한 거죠. 그 보니까 이게 위생 방역서라는 게 사회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부 산하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위생 방역서라는 게 따로 건물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돌아가지고 청소 상태를 검열하는 거예요. 위생 상태를. 해갖고 집도 들어가 보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위생 불합격이라는 이런 딱지를 붙여놓거든요. 그 다음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도 식당 가서 이거 위생 상태가 뭐 이러냐. 그러면 위생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딱지 요만한 이런 있어요. 종이장을 딱 붙여놓으면 거기 영업 정지되거든요. 대단한 고난을 엄청난 권력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 권력을 가진 의사. 권력을 가진 의사. 근데 왜 앞에 철도가 붙어요? 철도는 북한에서 일단 그 나라의 동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철도는 그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국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단기간 여기를 말하면 경찰이죠. 북한에는 보안이라는데 보안, 보위부, 검찰, 재판소, 위생방역, 병원 다 있어요. 단순한 교통의 그 수단이 아니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철도를 일명 그 축소판, 그러니까 북한은 축소판이 북한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을 하는군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직접 전염병을 맞거나 위생검열을 다니시거나 하신 적이 있는 건가요? 그 제 직업이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 방역소에서 나가면 첫 발을 떼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 검열이 직업이죠. 근데 왜 신경내과를 하시다가 이렇게 예방의학으로 가시게 된 건가요? 편하니까. 일단 편하고 일단 그 권력을 노그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게 된 그 계기라던가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신경과 하다가 북한이 조선노동당 독재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든 어디든 그거는 기업소에서 당 일꾼들, 당 비서들이 인성이 좀 괜찮거나 그나마 그리고 좀 괜찮으면 그나마 이렇게 좀 내부가 이해된다. 편안한데 그냥 막말하면 이게 완전히 또라이 같은 게 와가지고 당비서로 와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3년 안에 원장만 셋을 바꿨어요.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뒤집어 씌우는 건가요? 모해하는 거죠. 모해 결국에는. 그게 지금 당비서다 보니까 지금 원장들이 이제 당비서가 직권남용하고 독재를 사용하고 이상하게 노니까 또 자기도 또 원장이니까 인맥이 있잖아요. 단기간에는 어디든 신송하는 거야. 그러면 검열 정보들이 내려와요. 도지부가 내려오는데 당비서를 이기냐 못 이기지. 그렇죠.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또 뭐라 또 이제 해가지고 무슨 재가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인맥이 좋은 행정일꾼 원장도 당비서를 못 이기더라. 최순실이 같은 놈이네. 그래서 그기 싫으니까 결국은 철도방역소 쪽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당비서하고 이제 한번 와당탕 붙은 거지. 그래서 너무나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자꾸. 이때가 또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유명한 2002년도에 이제 공채 알잖아요. 공채. 그건 뭔가요? 그 이야기 해줘요. 북한에서 지금 2002년도에 공채라는 거 발행했는데 그걸 지금 국가가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뭔가 지금 남한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이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죠. 채권을 국가가 발행해서 500원짜리 얼마짜리 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현금을 걷어서 이거를 몇 년 후에 다시 국가가 이자를 붙여서 준다 해가지고 또 한 번 사기를 친 일이 있어. 삥 뜯었네요. 삥 뜯었지. 말이 갑자기. 머리가 그냥 10년. 그때 2002년도에 2012년에 반환한다 국가가 저질하게. 근데 저는 그때 보니까 뻔히 알리더라고. 그때 2인당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채 액수가 이제 만 원에서 만 원. 5,000원 아니고? 만 원. 기관보다. 우리는 일단 만 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만 원이면 그게
그때 당시 쌀 아마 100미로 한 30kg, 40kg 샀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10,000원씩 하라고 하니까 한 달 월급이 한 2,000원, 3,000원. 그때 2,300원이 할 때죠. 국내 손이니까. 한 5배.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우리 부모들한테 엄마한테 그랬 농담으로 이게 10년에 돌려준다는데 지금 쌀이 40kg 사지만 그때 아마 3kg도 못 살 거야 아마. 완전 사기지 이거는 국가가. 어쨌거나 그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또 병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가 지금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얘가 조금 내서 하는 거는 그건 큰 돈이 안 되고 그냥 살림이나 보태는 정도인데 근데 얘가 당비소를 새로 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강압적으로 내려매겼냐 하면 정부도 몇 번 매일 하루에 3번, 4번 모아놓고 정 공채 뭐 힘들면 집에도 팔아서 해라.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아니 이런 포나이가 어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앉으면 저거 뭐 빌려고 다 하지. 저거 쟤는 집에서 남편이 외압을 해서 그러나 저거.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데서만 이제 또라이 짓거리 한 게 아니고 일반 자기 행정부문 그 실무도 모르면서 계속 삐쳐대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자기 문고리 잡아라 이거지. 그렇지. 네가 잘 나가면 잘 나오고 싶으면 내 라인을 타라. 자기 내 방 문고리를 잡아라. 당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좀 그 경상도 스타일이라 그래서 야 이게 내 보기 이게 수준 낮아 보이는데 당비성은 어떻고 일단 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리 인성이 준비되고 의사로서 자질이 준비됐다 해서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위생방에서 간 거죠. 사실은 이게 직업상으로 볼 때는 승급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방의학 여기서 7년을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식당에 위생검열 하러 갔다가 뭘 얻어먹고 항상 그 위생국 방역국 하시러 오시면은 벌써 온다고 하면서 창다리 부러지게 식당에서 준비해 놓는다고. 내가 검열 사원들한테 배 터지게 먹이고. 그게 이제 위생이랑 사실 그래서 연관은 눈 감아달라 없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영업을 좀 막지 말라.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는 1년에 2번 나가요. 3, 4월, 90월. 김일성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위생월간을 해가지고 1년에 그 봄 2달, 가을에 2달, 2개월 해가지고 1년에 2번 이렇게 깜pan해적으로 나가서 이제 하는 건데 뭐 그거 아니어도 일상식 우리 나가면 딱 근면하니까 사회교양망이든 무슨 어디든 하는데 제가 담당한 분야는 그 의사들과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럼 병원의 위생을 검열하는 건가요? 위생은 기본이고 이제 진단서 보고가 뭐 다 검사를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설명해야 되게 북한이 그 진단서 병원에 갔다 오잖아요. 진단서를 떼서 넣으면은 결근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상관없는데 예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가 식량을 줄 때는 하루 결근하면 식량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게 해가지고 너 왜 안 나왔냐? 병으로 병결이라고 해. 병으로 이렇게 결석을 했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오라 그래서 의사의 펜테놀름 때문에 그 진단서의 값이 상당히 오를 때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진단서라는 것은.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진단서에는 이런 병으로 돼 있는데 진단명이 돼 있는데 비리 일정. 그 이제 그 병력서에 근거해서 이제 처방 나가잖아요. 처방도 다 기재되어 있는데 아니 이 진단명은 이건데 지금 이거 레하면 그 저 뭐랄까 소화기 진단인데 지금 그 처방한 약은 지금 뇌조 중에 사용한 약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환자 이름으로 처방 나가고 지금 내가 먹은 거야. 약을 갖다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다가 해야지. 근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의사로서 임상 실무가 없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했댔으니까 알지.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러나 하게 되면 그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한마디 그 욕만 하면 좀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끝까지 그 뻔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건 아예 좀 혼내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병원에서 일단 위생 상태 특히 그 수술장이라든가 일반 또 그 병원 그 병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제일 무서운 게 원내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감염. 그러니까 지금 이 균 앓는 환자하고 저 균 앓는 환자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지 서로 이제 교차 감염되게 되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또 주사기라든가 무슨 뭐 각종의 수술하는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독 상태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검열하고 또 진단서도 보기도 하고 다 보기도 하는데 저는 전반을 다 봐요. 그러면 실제로 최종훈님 때문에 이렇게 위험해진 사람들도 있겠네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검열을 나가면 어쨌든 걸리면 이렇게 눈 감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해서 사행장 가는 건 아니고 기껏해서 그냥 그 노동 단련 무보수 가는 정도인데 뭐 그 정도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가겠다고 엄포만 놓고 그 이제 저 뭐야 그 조사용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이제 무슨 그 노동 무보수라든지 이런 데 가기는 하는데 뭐 의사들이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 의사직을 유지하면서 나와서 그것만 하는데 그런 사람마저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 이제 무보수역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오직 그 어떤 뭐랄까 인성이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 엄포만 놓고 그냥 뭐 오다가 찢어버리지 그냥. 원래 또 한잔하면 다 용서해주는 스타일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권력을 갖고 계시면 사실 탈북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탈북을 생각하게 된 동기, 그 가정 환경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아까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하신 그 이유. 네. 일단 그 우리 가문의 본적은 그 경상도에 있어요. 할아버님 남한에 있는 거지. 예. 우리 할아버지가 16살 때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혼자 그나마 다행으로 가족이 다 안 가고 혼자 일본에서. 우리 이제 여기 김선 선생님처럼 혼자 북한에 간 거예요. 가고 거기서 또 제가 태어나고 저는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3대를 빙빙 돌게 되면 참 이게 할아버님이 경상도 어디 분이세요? 의성. 3년 전에 경상도 의성에 가봤어요. 그래서 좀 시골 풍경이지만은 저한테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향수? 향수, 뭐 정신적인 고향 뭐 이런 거 그 좀 느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아버님도 일본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오신 경우면 사실 세뇌 교육이라던가 그런 게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았겠네요.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전혀 안 겪었어요. 전혀. 어릴 때부터 삶에서. 어릴 때부터 보게 되면 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또 뭐 주변에 다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러라는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북성교포끼리 또 노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또 우리 집에 또 우리 엄마가 요리사라서 맨날 우리 집에는 그 비슷한 얘기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잔 마시고 또 이렇게 뭐 그 논쟁도 하고 뭐 이런 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좀 그 뭐랄까 이 사회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또 일본 뭐 이런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들어가지고 일본 말만 했을 거 아니 또 아버지가 또 보면. 근데 그게 또 이제 제가 어떻게 귀가 좀 이상하게 열려가지고 일본 말은 잘 듣겠더라고요. 일본 말 잘해요. 아 그러세요? 독학으로 외우시는. 그냥 귀동량으로 들은 귀동량으로 해서. 그러면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그 최종훈님의 탈북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또 제가 철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하고랑 이제 그 부사간에는 술 마시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니까 통하는 점이 많았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의사하셨고. 의사지. 우리 아버지 신년과 신했댔지 우리 아버지. 대를 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신년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책들이 많아 책이 아까워서. 이유가 딴 거 아니야. 책이 아까워서. 전문 책들.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뭐 북한의 그 보건의료 실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본이 어떻다는지 우리 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그 출판되는 그 잡지 의학잡지 계속 받아보고 있으니까 일본에 이런 현실이고 다 지금 아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내가 얘기 자주 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또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2010년도 사망하셨는데 그 전에 자주 이렇게 했던 얘기 중에 야, 뭐 이제 죽는 건 뻔한 것 같은데 이게 죽어도 이제 북한 땅에는 묻히기 싫구나.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 그게 유언 생각나죠. 뭔 소리인지. 죽어도 싫은 거야. 뭔지. 그냥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좌우명이 그 의스러운 인술이다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게 참 이게 보람있는 직업이 아니냐 하는데 멋있네요. 이 역으로 보게 되면 북한에 간 순간부터 이제 실망했잖아요. 선전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했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갔는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말만 뻥끗해도 안 되니까 그런 말. 속아서 오셨. 그래서 그 실망했던 그런 것들을 체념한 거죠. 체념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어떤 그 인생의 목표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이제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너는 가라 이렇게 가라 소리는 안 했지만 가라 소리는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죠. 일본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버지가 항상 그래서 일본이고 뭐를 떠나서 어쨌든 북한이 제일 북한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유언 자체가 북한에서 묻히기도 싫다. 그게 유언이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얘기 후에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사망한 다음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올 때 이미 그 탈북할 생각을 했댔거든요. 계획을 짜고 전부터 하고 계셨나요? 계획을 짜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이제는 그 사망하고 너무 실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농담 삼아 저는 농담 삼아 아버지 사망하면 아버지 유골 해서 내가 여기 같이 가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사망하기 전에 우리 엄마하고 제가 없을 때 자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이걸 그렇게 해주겠다 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유언은 지켜드렸지만. 이걸 가져왔어? 가져왔죠. 진짜? 대단하시네. 그 어떻게 그 화장 어떻게 하고? 우리 북한에서 화장하잖아요. 청진에서도? 하죠. 진짜? 그 얘기 저희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유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최후자 결국에는 북한에서 거의 보낸 인생이 그 함축된 뭐 그런 것을 제가 이뤄드린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아버님이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2011년 12월에 이제 탈북을 하셨어요. 탈북 준비를 하신 건가요? 1년 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준비는 이전에 했는데 이게 그 행동하기까지 2008년도부터 제가 그 보이브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왜? 왜요? 가까운 친구가 지금 행불됐는데 행방불명됐는데 지금 보이브에서는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주도하고 인도해줬다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날에 없어지는 그날에 우리 집 왔다 갔거든. 4월 14일 날이었는데 그 김일성이 생일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 일이 있어서 출근 못했댔는데 결국에는 우리 기업소에서 딱 오해받기 좋게.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 술 마시고 왔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탈북 고민하고 떠나야 되겠는데 지금 어쩌고저쩌고 했겠지. 그걸 지금 본 거지 지금 우리 기업소 사람들이. 걔가 우리 집 온 거. 그게 이제 보이브에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아닌데. 그럼 또 얘가 또 집에 가서 그랬대요. 계속 항시적으로 자기한테 진짜 친구 있다면 최정훈이다. 이게 또 보이브에 전달돼가지고 그럼 또 이놈이 또 없어진 그 코수가 철도 종업원들 코수 집에 있다가 다 간 거지. 이거 결국에는 이게 보이브에서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돼요. 얘네가 이렇게 내가 했다고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닌데 사실은 그게. 어디 갔어 그놈? 여기 왔나? 일단 연락은 되나?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국정원에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없대요. 여기는 없고 그걸 미국이 남아. 뭐 어쨌거나 어딘가에 계신 걸로. 이거는 지금 무사히 어딘가 살아 있다고 해도 또 제가 안다고 해도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것도 지금 북한이 보고 있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훈님은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이 1년 동안? 일단은 감시 받으면 제일 힘든 게 단 하루도 여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쯤은 여유가 있어야 청진에서 무슨 부산이든 해령이든 북경은 나갈 거잖아요. 이게 아침에 출근 안 하면 무조건 전화하든지 사람들이 확인하는데 죽을 맛이거든 이게. 거의 3년 동안의 감시를 받으신 거잖아요. 출장을 보내놓고도 지금 감시하고 있고 내가 도착했냐 안 했냐 출발했냐 안 했냐. 그게 사람이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탈북할 생각이 없던 사람도 탈북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못 살겠구나 여기서. 그래가지고 한 1년을 준비했는데 1년을 준비한 거는 이제 연설에 나와서 이제 동생하고 자주 만나면서 탈북 시기라든가 뭐 똑똑한 좀 브로커 좀 보내라. 그래서 한 몇 명 왔댔는데 제 마음에 다 안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게 좀 미타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 했다가 제가 탈북할 때 당시 많았던 브로커 제일 마지막 브로커였는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감이 오더라고요. 이놈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빠릿빠릿하다. 그래서 브로커를 선택하고 움직였는데 행동이 움직이 한 6개월 한 7개월 정도는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했나? 열심히 일하면 안 되지. 그럼. 좀 아픈 척 하는 거였어.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 안 해도 그냥 또 아픈가 보다. 아파서 또. 이거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하긴 해. 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또 저 뭐야 그 동호 나갔다가 교수에서 제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완전히 그 럭키 타임이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이제 좀 제가 이제 다리 다쳤으니까 약간 뭐 풀리는 감이 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한켠으로는 준비한 게 이제 저하고 그 알던 사람들. 이미 순간에 전화 오든지 우리 집에 놀러 오든지 일에서 찾아오든지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없어졌는데 문 두드려.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 외랑식이거든. 복도가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없네. 그럼 벌써 이마에서 달리보기 때문에 이것부터 차단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일단 연락을 딱 끊고 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 과정에 좀 자세한 건 좀 디테일한 건 많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좀 마지막 떠날 때 순간에는 집에 있는 그 전화도 이제 선을 부러지게 갔다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집 아내가 그 선 2개잖아요. 2개를 붙여놓고 왔다니까. 아, 저 통화가 안 되게. 자, 신호 두르고 하는데 받지 않아. 그럼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통화되게. 통화 아니면 중인 통화 아니면 고장으로 나오게. 그까지 하고 왔다니까. 철저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딱 무슨 그 첩보 드라마 같아요. 완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연설에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해서 했는데. 그 탈북을 준비하실 때 아버지는 일본이고 또 할아버님은 경상도시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저는 뭐 이 남한에는 갈 생각 전혀 안 했댔어요. 전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북한에서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 인생은 그거였어요. 함축시키면 그냥 그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반발심 이게 최고조에 달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부에서 나오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 기술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뭐 먹고 살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북한에 살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의사가 아니고 북한 사회, 북한 정치를 바꿔야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숨쉬고 살만 시장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남한에 올 때는 결국에는 뭐 북한의 현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북한에 계실 때 그럼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뭐 알만큼 알았죠. 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보통은 이제 한류 드라마 뭐 그런 걸로 많이 알게 되는데 일단 그 북한에서 그 일본에서 그 방문단 그 친척이나 가족들 그 방문 오는 일본 그 재활교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남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 남한에서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알고 있고, 뭐, 남한이 현재 어떻게 발전돼 있고, 뭐, 어쩌고 다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드라마, 역시 드라마겠지. 드라마 빼놓을 수 없죠.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그 남한 드라마, 그 한류 일으켰던, 뭐. 가장 기억나는 드라마. 뭐 엄청 많아요. 뭐, 인생은 아름다워, 천국의 계단, 네. 뭐, 경찰 특공대, 무슨 뭐, 그 이후에는 또 아이리스, 뭐, 이렇게. 아이리스까지. 아이리스 보고 왔겠다. 맞다. 1편 보고 간 거지, 일부. 뭐 보니까 뭐 일단 뭐 남한에 표상이 오는 거지 그냥. 탈북을 하실 때 어머니랑 또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네. 아내분은 북한에서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어머니와 아드님을 이렇게 어머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아들은 당시에 6살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탈북 결심을 확실하게 다지던 그 시기에 제일 힘들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다 보니까 제 혼자 가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꼭 살 수도 있어요. 가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가다 하는 건 그건 그대로 끝난 거지, 그냥. 가고 떠나야 되는데, 저는 글쎄 그렇다 치고, 우리 애랑 우리 엄마랑 제 눈앞에서 끌려가거나, 혹은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자꾸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결심하기 과연 맞나 이게. 내가 여기서 무슨 뭐 당장 뭐 사형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 게 맞냐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결심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가자 하고. 강 건널 때 나 궁금하다. 그때 12월 우리가 초에 강 건너는데 얼었을 때구나. 완전히 안 얼었어요. 완전히 얼면 좋겠는데 완전히 안 얼어. 예, 얼음 조금 한 2m 가니까 또 이게 물 흘러가지고 그 애를 저 목마 태우고 목에 태우고 어머니는 손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살 세더라고요. 그래서 세. 한 또 3, 4m 또 물 건너다가 그냥 이만큼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다시 또 얼음 또 올라와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 중국 땅에 그 건너편 중국 땅 도착하니까 이 한 번 바람에 싹 얼어버리는 거예요. 걷기까지 힘들어 이게. 뭐 옷이 다 얼어서. 네. 탈북을 하실 때 어머니 아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갈 거다 탈북을 한다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뭐 우리 어머니가 오히려 야 가자 해가지고 언제 가냐 도대체 가자 해가지고 빨리 가자. 그냥 네. 부채질 자꾸 한 거죠. 그럼 아드님한테는 걔는 일단 집에서 이렇게 자꾸 제가 그 남한에 와 있던 제 동생하고랑 전화한 얘기, 또 탈북한 얘기 하니까 뭐 애가 또 저 엿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도 일정하게 내용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밖에 내보내지 못했어요. 유치원도 잘랐고. 왜? 나가면 어른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집에서 뭘 먹었니? 무슨 말을 하니? 시키지. 그럼 애야 무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뭐 애한테 거짓말 쓰면 안 된다 했으니까 아이 통해서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치원도 안 보내고 뭐 그래 다 잘라버린 거지. 애가 아마 힘들었으면 애도 힘들었어요. 그 애가 한창 나가서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아야 되는데 그쵸, 그걸 제가 당시 잘랐으니까. 6살이었으면. 그래서 애가 지금도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야 북한 갈까 하겠지만 아예 기겁을 해요. 그냥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거지. 똑똑하잖아요. 그 대준이라고 아들이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네, 봤어요. 바이올린 키는 모습.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아드님과 어머니를 데리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셨습니다. 네, 이 탈북 과정 거의 2달 정도가 걸렸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제 뭐 루트가 다 공개된 거니까. 그렇죠. 뭐 중국에서 한 9일날이니까 중국에 딱 한 열흘 있었어요. 그 이렇게 우리가 저 무산 쪽으로 이렇게 건넜는데 그 쭉 중국을 한 열흘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라오스 태국 국경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태국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12월 19일 날인가 됐습니다. 일행이 그게 최 선생의 가족만 아니었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한 13명인가 아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모여서 갔네요. 네, 그래서 태국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 동생이 전화하니까 이제는 마음 먹어도 된대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한 치앙마이였는데 그 치앙마이 도착해서 그때부터 마음 좀 놓여가지고 중국에서는 긴장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이민국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있던 태국 사람들이 김정일이 죽었다고 방송을 때 하더라고요. 2011년도. 네, 그게 아마 21일 날에 아마 저 태국 방송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야 시원하죠. 시원하죠. 근데 북한이 허물어진다거나 붕괴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그건 아니고. 뭐 김일성이 죽어도 이때까지 유지해온 게 북한인데. 특별히 뭐 그래도 동생분이 남한에 먼저 와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시거나. 그렇죠. 우리가 뭐 길을 찾아가야 되거나 뭐 리드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런 고생은 안 했죠. 뭐 돈을 다 대통령이 미리 줘가지고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정말 운이 나빠서 잡혔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건 거의 천재지변인 수준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감안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있으세요? 탈북 과정에서? 이제 버스. 그 중국에서는 한 번 버스 타면 한 18시간씩 막 쭉 가잖아요. 침대 버스? 네, 장시간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크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큰 건 알았지만은 정말 지루하게 크더라고 진짜. 그래서 가는데 브로커가 그 운전기사 딱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봤더니 후에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그 버스가 원래 다니는 고속 그 주행 그 도로로 가게 되면 경찰들이 지금 그 초속 한 몇 개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혹시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도로 우회하는데
돈을 더 주고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가 더 저기 가서 하는 거지 브로커가 지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나요. 그거 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좀 마음이 팍 놓이더라고. 그 대준이가 어릴 때 뭐지 그 조심스레 뭐 말을 잘 못하거나 북한 말을 쓴다거나 막 이런 제 자랑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좀 영리해가지고 분위기 파악은 제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기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고. 우리 엄마도 이제는 그 북한에서 감시 오래 받다 나니까 훈련 받은 거지. 훈련이 저절로. 감시 받은 게 탈북 과정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감을 아니까. 각성을 했네. 그렇지. 아드님이 속썩이지는 않으셨겠네요. 전혀. 오히려 걔는 그 밤에 야간에 그 산을 걸을 때도 제가 업고 가니까 아빠 힘들다고 제가 걸어가겠다 해가지고 활개치매 걷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들은 그 여기 온 탈북자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 애들은 다 투사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압박감은 느껴지겠는데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힘이 있는 어린 나이에 탈북한 애들은 다 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국에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나십니까? 그 뭐랄까 그 습하고 더운 거 하고 그래서 이민국 밥이 맛이 없던 거. 그거는 그 태국에 가서도 일단 두 부류로 바뀌잖아. 똑똑한 조하고 바보 조하고. 아세요 그거? 그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 조였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들어가서 바로 방콕에 있는 난민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어벙어벙 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지역에 그 메사이라는 지역에 난민소가 있어요. 거기 가거나 교도소에 잡혀가는 배가 있거든. 어느 쪽? 우리는 치앙마이에서부터 경로로 찾아갔으니까 차례차례 올라가요. 바로 방콕? 차로차로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메사이에 들렸다가. 그러면 바보조네. 메사이 같은 건 다 바보조라고. 어머니는 그러면 그 음식에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 아주 사 먹었는데 어쨌든 힘들어죠. 사 먹어도 기르는 그 우리 입에 안 맞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있다가 이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지금도 잘 안 먹어요. 이 삶은 계란은. 삶은 계란이요? 그 태국에서 먹을 만한 계란밖에 없더. 삶은 계란밖에 없더라고. 닭하고. 닭은 이제 먹기 싫잖아. 그래서 질리십니까? 삶은 계란은 원래 잘 안 좋아했는데 태국에서 나온 다음부터 치를 떠시는데요. 아직도 삶은 계란은 먹게 안 돼요. 그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 비행기를 탈 그 당시 기분 기억나세요? 그러게요.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어떤 무슨 그 걱정이나 뭐 트라우마 모든 게 싹 없는. 그러니까 내 뒤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앞으로 보게 되면 그 어떤 뭐 천국의 문고리 잡은 느낌. 일단 태국에 들어간 순간부터 마음이 팍 놓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또 이제는 그 한국 가 남한 가는 이제 비행기 지금 탈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뭐. 인천 공항에 내릴 때 저녁에 이부에서. 중요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유골을 어떻게 들고 오셨습니까? 맞다. 유골은 일단 북한에서 이제 화장 제도가 나왔어요. 원래 사망하기 그게 한 2년 전이든가 3년 전이든가 이제 화장제가 다 나왔습니다. 화장소를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름만 가져가면 경유 몇 리터? 그게 30리터? 기본적으로 그 18kg 가져가던데. 그러니까 18리터. 아니 근데 그럼 그 유골을 강 건너고 산 헤치고 그럼 다 계속 갖고 있었던 건가요?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단지 북한에서 그 곱돌 단지. 곱돌 단지에다가.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깨지면 깨지. 어쨌든 그 배낭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까지는 계산 못하죠. 그걸 내내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효자다. 그래서 엄청난 효자네요. 딱 하나 제가 뭐 그렇게 효자는 아닌데 그거 한 가지만은 제가 난 나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뭐 사망했지만 아마 죽어서도 아마 기뻐하실 일은 그거다. 여기 와서 어디다가 뭐 묘를 잘 안치시켜드려요. 이제 지금 잘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비싸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어떻게 정착을 하시고 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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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골. 뭐 괜찮은가요? 네. 완전 괜찮지. 너무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적이 흥미진진하지.
10분, 15분 좀 더 잠시 이게 쉬고. 다른 얘기도 있는데 네. 너무 저 진중한 얘기하면 뭐 그럴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1부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주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랑 이 가정 환경과 그 잠깐만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 인증샷을 하고 자연스러워. 우리 뭘 하고 있냐 하는 거를. 지금 선생님만 잘 나오고 있어.